검은 괴짝 속의 진심. 옛날 전라도 끝자락 영천리에는 복연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연은 어머니 없이 자라나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복연은 참 복을 물고 태어났어 하며 혀를 찾고, 장터에서도 복연인의 약초는 믿을만해요 하며 그 손길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전령을 보내 마을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를 한 명 도성으로 올려보내라. 마을 어귀에 장정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그야 복연이지, 반일 마치면 아버지 손 씻겨주고 밤마다 다리 주무르는 총각이 어디 흔한가? 그 아비도 늘 말하잖아. 내 자식은 나보다 낫다고. 그때 서상이라는 양반댁 아들을 추천하는 자도 소수 있었습니다. 서상도 효자라는 얘기가 있어.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그러나 효자 대표를 뽑기로 한 이틀 전 밤, 복연의 집에서 갑작스레 불이 났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왔을 땐 집이 절반쯤 타 있었고, 복연은 연기 속에서 아버지를 업고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고 마을은 기적이다라며 감격에 젖었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도성 가기 직전에 불이 나? 그리고 봐, 마침 아버지를 업고 나오는 그 모습, 마치 일부러 누군가 보라고 준비한 것 같지 않아? 설마 복연이가 불을 일부러 냈단 말이야? 그래, 아버지를 구해내고 나는 이토록 효자요 하려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은 눈처럼 커졌고 결국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서상을 보내는 것이 좋겠어. 이리하여 그 자리는 양반댁 아들 서상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연은 불탄 집터를 정리하다 벽장 속에서 오래된 검은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속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어머니의 유서와 흙 산 4만 뿔이 어머니의 붉은 비녀가 들어있었지요. 복연아, 네가 사람들 말에 꺾이지 말고 아비를 돌보아라. 이 산삼은 그날이 오면 쓰거라. 너는 반드시 진심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복연은 그 말대로 산삼을 다려 아버지를 돌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도성에 간 서상은 그곳에서도 복연 이야기를 언급하며 자신을 높이려 했고, 심지어 복연이 불을 냈다는 얘기도 있다며 왕 앞에서까지 그 의심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관원은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몰래 사람을 내려 불 사건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관은 복연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고 이웃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연의 집 근처에서 불씨가 발견된 곳이 아닌 다른 쪽이 먼저 타올랐고, 무엇보다 서상의 하인이 그날 밤에 복연네 뒤뜰에서 뭔가를 묻고 간 것을 봤다는 아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밝혀졌어요. 불은 서상이 도성에 가기 위해 복연이 후보에서 탈락하도록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졌다면 더 쉽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복연이 아버지를 살려낸 바람에 실패로 끝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연이 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실이 도성까지 올라갔고 왕은 분노하며 서상을 유배 보내고 복연을 불러 올렸습니다. 왕은 물었어요. 너는 그런 오명을 듣고도 왜 아무 말이 없었느냐?
복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제 입으로 내뱉지만 진심은 시간이 대신 말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왕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불에 타도 살아남는 법이다. 복연은 그 자리에서 효자의 표본이라 칭송받으며 상을 받았고 검은 괴짝은 도성의 효문당에 전시되었어요. 훗날 마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 아래 작은 목판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꺾는 불이 없고 거짓은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풍이의 겨울. 옛날에 강원도 깊은 산속 운봉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첩첩산 중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해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되어 살아가는 외딴 마을이었지요. 그곳에서도 가장 끝자락 바위 아래 낮은 초가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12살 소년 도리가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돌아, 약초 캐러 가는 길 오늘은 그만두는 게 어떠냐? 안개가 심하구나. 아니에요. 오늘 꼭 해야 해요. 어제 장에 내놓은 약초는 팔리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심한 폐병을 앓고 있었고 도리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 간신히 끼니를 잇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파는 약초를 제값에 사주는 이가 드물어 번 돈이라 해봐야 겨우 보리 한 돼, 고작 꾸깃한 동전 몇 개였습니다. 이런 걸 돈 받고 팔려 했단 말이냐? 다음부턴 다듬기나 똑바로 해오거라. 장터에서 어른들의 핀잔을 듣고 돌아오는 길, 도리는 자주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문턱이 다가오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리는 산 중턱의 한 나무 아래에서 커다란 짐승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멈춰선 채 도망칠까 말까를 고민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늑대와 닮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쓰러져 있고 옆에는 마른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지요. 너 다친 거구나. 도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짐승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금세 힘이 빠졌는지 눈만 꿈쩍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무섭긴 한데 혼자 두면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도리는 자신이 메고 온 짐 속에서 말린 고구마를 꺼내 짐승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았을 때 그 짐승은 고구마를 먹고 있었고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리와 늑대계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도리는 매일 짐승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며칠이 지나자 녀석은 눈을 마주치며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너 이름이 있어야겠지? 바람처럼 나타났으니까 풍이라고 부를게. 풍이는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고 그 후로 도리를 따라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도리는 풍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라는 말만 들어도 창을 들고 달려들 정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그해 겨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가축이 사라지고 논독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마침내 장터에서 돌아오던 장정 하나가 어깨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돌자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산 늑대 물이라더라.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 이장은 마을 사냥꾼들과 함께 산 늑대 소탕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도리는 소식을 듣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풍이도 함께 잡히면. 그날 밤 도리는 풍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풍아, 너 여기서 나랑 계속 살면 안 될까? 산에 나가지 말고. 사냥꾼들이 널 늑대인 줄 알고 죽일지도 몰라. 풍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도리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도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당에서 2마리의 야생 늑대를 맞닥뜨렸어요. 늑대는 눈밭에서 그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풍이가 달려와 도리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 풍아 도망쳐. 풍이는 늑대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서로를 찢고 물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늑대들은 도망쳤지만 풍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도리의 품으로 쓰러졌어요. 풍아,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풍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리의 손등을 핥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리는 풍이를 품에 안고 산 아래 작은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땅을 파고 풍이를 눕혔어요. 가슴 한쪽에 고구마 조각을 얹고 입에는 도리가 늘 쓰다듬어 주던 천 조각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난 알아. 난 절대 안 잊을게. 도리는 손바닥으로 흙을 덮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뒤로 풍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산 늑대의 습격이 멈췄다고 안도했고 풍이의 존재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도리는 여전히 약초를 캐고 어머니를 간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풍이의 무덤 앞에 고구마 한 조각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고구마는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넌 그 자리에서 쉬면 돼. 편히 쉬어, 풍아. 도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던 그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바보 몽다리와 2마리 산 짐승.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복천골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안개가 자욱하고 산짐승도 자주 내려오는 깊은 골짜기 마을이라 바깥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는 몽다리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몽다리는 말도 느리고 눈치도 늦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도 늘 엉뚱하게 해서 마을 바보로 불리곤 했습니다. 몽달아, 저 물동이 좀 가져오너라. 예, 이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쌀독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찾고 아이들은 그를 놀리며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몽다리는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냥 웃으며
조용히 걸었고 산을 좋아해 혼자 나무를 줍거나 물가에 앉아 개구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우물물이 말라버렸고 이어서 가축들이 이유 없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밤이면 산 짐승 소리가 마을 가까이서 들려왔고 마을 아이들이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다 산신령의 노여움 때문이라오. 들었소? 서쪽 능선에 요괴가 깨어났다는 말도 있더이다. 그럼 제사를 올려야 하는 거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이며 결국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누군가 서쪽 능선을 넘어 산눈 바위까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오. 허나 그 길은 험하기로 소문났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소. 그 순간 마을 뒤편에서 돌을 주워 놀고 있던 몽다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 몽다리가 간다니 산신령이 놀라겠구먼. 가서 요괴랑 장기나 두고 오겠지. 하지만 몽다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떡 2개와 물병 하나를 넣고 다음 날 해 뜨기 전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만이 말없이 마당 끝에 서서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몽달아, 무사오면 돌아오거라. 너는 엄마한텐 누구보다 슬기로운 아이다. 몽다리는 해가 질 무렵 산눈 바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짙은 안개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위산이었고 이끼가 잔뜩 껴있는 넓은 평평한 바위가 있었지요. 그가 조심스레 다가서자 바위 뒤에서 커다란 여우 한 마리와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여긴 왜 왔느냐? 너희 마을은 우리 잠자리를 훔치고 나무를 마구 베었다. 때문에 산이 병들었어. 몽다리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지만 곧 일어나 2 손을 모아 절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보 몽다리입니다. 아무도 저를 안 믿지만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산신님이 노하셨다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아픕니다. 멧돼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니놈이 그 바보냐? 늘 산에 와서 나뭇잎한테 인사하고 개구리랑 노는 녀석. 여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그럼 시련을 하나 줄 테니 해봐. 이 영혼꽃을 산 아래 아픈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가 낫는다면 우리가 다시 물러날게. 영혼꽃은 오직 거짓 없는 자만이 손에 쥘 수 있어. 몽다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바위 아래에서 검은 연기처럼 손들이 뻗쳐 나와 그를 잡아 끌었지요. 몽다리는 놀라지 않고 손을 모은 채 속삭였습니다. 전 바보지만 아이들이 웃는 마을이 좋아요. 제 손이 더럽다면 이 꽃은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 순간 손들이 사라졌고 꽃이 조용히 그의 손에 얹혔습니다. 여우와 멧돼지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을 알아봤다. 너희 마을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몽다리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몽다리가 살아 돌아왔어? 뭐? 꽃을 가져왔다고? 몽다리는 아픈 아이의 입에 꽃잎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다음 날 아이의 열은 뚝 떨어지고 또 다른 아이도 또 다른 이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우물도 다시 물이 차올랐고 가축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몽다리의 눈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어요. 그가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바보였소. 진심은 겉모습이 아닌 것을 이 바보가 가르쳐줬구려. 며칠 뒤 여우와 멧돼지는 몰래 마을 끝에서 몽다리를 불렀습니다. 산은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 같은 자 한 명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몽다리는 마을을 살리고 마을 사람들은 몽다리를 다시는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온 봄날. 경상도의 외진 마을 담솔골엔 윤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집 가서는 아픈 남편과 새 아이의 삶을 지탱하느라 한 번도 따뜻한 밥을 혼자 먹어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찬밥 드세요. 이런 건 괜찮다. 니들만 따뜻하게 먹으면 됐다. 그녀의 삶은 그 말 한마디처럼 늘 괜찮다는 위로뿐이었고 위로받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윤 씨는 평생을 일로 살다가겠어. 안쓰럽다 못해 괴롭다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견디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윤 씨는 쉰이 되기 전에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소?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누워 쉬는 게 쉬는 거냐고요. 그녀는 끝내 석양이 질 무렵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낯선 강가였어요. 안개 자욱한 그곳에 두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어서 오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다 살고 왔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두루마리를 뒤적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이분이 아니오. 이분은 명부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삶을 너무 일찍 닫아버린 겁니다. 이분의 삶은 자신을 위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힘겹게 살았군요. 윤 씨는 당황했지만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한 번쯤은 그냥 사랑만 받아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삶은 미완성이었으니 다시 돌려보내겠소. 단 이번 생은 아이로 조건 없이 사랑받고 품에 안겨 잠들고 눈물 나면 안아주는 삶을 살아보시오. 그리하여 그의 봄, 석진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석진은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소은이라 지었습니다. 작은 은혜란 뜻이었어요. 소은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밤에 울면 품에서 재워주고 배고파 칭얼거리면 젖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진 부부는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지요. 이 아이 뺨이 어찌 이렇게 말랑하지? 꼭 봄꽃 같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사랑을 받았습니다. 괜히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 석진은 매일 아이를 품에 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은은 돌무렵 처음으로 넘어지며 울었을 때 석진은 급히 달려와 안고 말했어요. 괜찮아, 소은아, 울어도 돼. 넘어져도 괜찮아. 그 말에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재우며 석진은 말했어요.
소은아, 넌 그냥 따뜻하게만 살면 된단다. 소은은 말이 늦었습니다. 주변 아이들보다 몸짓도 느렸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가족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니?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소은은 하루하루를 품에 안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며 잠이 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그냥 너라서 좋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따스함 속에서 윤 씨의 영혼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소은은 자라면서도 여전히 아기 같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른들 품에 안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 석진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던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미소엔 말이 없었지만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에도 봄이 왔구나. 검은 매의 진실. 경상도의 산골마을 중풍골에는 성실하고 인정 많은 나무꾼 도철과 그의 아내 소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매일 새벽 어둠을 뚫고 산으로 향해 나무를 하고 소희는 그 장작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었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풍골에 새로 부임한 사또 장사옹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젊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말보다는 명령이 앞서는 위세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말도 함부로 꺼내지 못했어요. 어느 장날 장사옹은 우연히 관아 마당을 지나다가 나무를 파는 소희를 보게 됩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단정한 태도와 고운 눈매에 품격이 흐르자 그는 금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여인 누구의 처인가? 도철이라 하는 나무꾼의 아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금슬좋기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사또의 눈썹이 휘어지듯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포졸에게 은밀한 명을 내렸습니다. 도철이란 자 장작을 훔쳤다 하여 옥에 가두도록 하라.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사온데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리하여 도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그를 뻔뻔히 꾸짖으며 말했지요. 장작 도둑이 감히 무죄를 말하느냐. 너 같은 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도철은 억울함에 몸을 떨며 외쳤어요. 소인의 장작은 제 손으로 벤 것입니다. 하루도 거짓 없이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누명을. 그러나 그의 외침은 어두운 옥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죄를 설명하겠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사또는 흐느끼는 소희를 앞에 두고 능글맞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엾은 여인, 그대의 남편은 이 나라 법을 어긴 자요. 이제 형장에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도철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옵니다. 사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를 살리고 싶거든 내 사람이 되시오. 그리하면 부귀도 안온도 그대에게 따를 것이오. 소희는 눈을 꾹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 외엔 따를 리가 없습니다. 부귀보다 귀한 것이 있사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의 집에는 장사꾼들이 오지 않았고 장터에서도 그녀는 장작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 모든 소문은 인근 지역을 관리하던
경상도 관찰사 이중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청렴한 인물이었어요. 이중겸은 밀행으로 성품골을 찾았고 자신을 장사꾼으로 위장한 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소희와 대면하게 되었지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또의 만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중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억울한 일 내 반드시 밝히리라. 며칠 후 이중겸은 관찰사로서 관문을 당당히 열고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제야 황급히 예를 올렸지요. 관찰사 날이 이곳까지 어찌. 청풍골에 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들려와 보았노라. 억울한 일을 가두고 부인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 사실인가? 그럴 리가. 도철은 장작을 훔친 죄로. 그래, 그럼 창고를 조사하지. 사라진 장작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자고. 결국 창고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었고 포졸 둘은 이중겸의 지혜로운 신문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사또나리께서 도철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여인을 탐하시고자. 그 자리에서 관찰사는 장사홍의 파직과 체포를 명령했고 곧바로 관아 문 밖에 장을 열어 그의 죄를 백성 앞에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의 조롱 속에 수레에 실려 관아를 떠났고 도철은 옥에서 나와 소희와 다시 마주섰습니다. 얼굴은 해쓱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소희는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망향초에 서린 진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자리한 청년포라는 마을은 안개가 작고 해가 늦게 드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기이하게도 봄이면 은은한 보랏빛 들꽃이 피어나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엔 연화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 씨는 왜 아직 시집을 안 간 거래? 정혼자랑 곧 홀레 올릴 참이었다더니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리 혼자 지내잖아. 홀레를 앞두고 사라졌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잖소. 돌아와서는 밤마다 이상한 꽃만 돌보고 있다 하대. 연화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색과 인품을 지녔으나 몇 년 전 정혼자와의 혼례를 앞두고 홀연히 사라졌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사람을 피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숲 가장자리에 작은 밭을 일구고 밤에는 등불 하나 켜둔 채 묘한 풀꽃 앞에서 중얼거리듯 기도를 올렸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망향초라 불렀습니다. 이 꽃은 고향을 떠나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피운다지요. 그 아씨 혹시 사람이 아니라 혼이 아닌가 몰라. 마을 어귀에선 밤마다 속삭이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새로 부임한 젊은 원님 정사연이 청년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학문이 깊고 사리의 밝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었어요. 그 고을에는 이상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사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 아래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원님, 제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연화였지요. 정사연은 다음 날 관속을 불러 연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몇 해 전까지 정혼자와 함께 지낼 예정이었사온데 혼례를 앞두고 관아에 불려가고 곧바로 사라졌사옵니다. 돌아온 뒤로는 사람이 바뀐 듯 말이 없고 그 정혼자는 그 사이 목을 메고 죽었다 하옵니다. 정사연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혼례 직전에 관아로 불려간 것인가? 그는 서고를 뒤지며 당시 원님의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수상하게도 그 기간의 문서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선대원님 장치백의 하인으로 그날 밤에 진실을 아는 자이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연화 씨는 원님의 명으로 관아에 끌려왔고 원님은 술에 취한 채 아씨를 누이려 했습니다. 아씨는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그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원님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와 보졸들이 시신을 뒷산에 묻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받았지만 죽기 전에 이 죄를 씻고 싶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지 속에서 오래된 저고리 자락과 원님의 낙관이 찍힌 밀지를 꺼내 정사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사연은 진노하여 관찰사에게 급히 보고하였고 곧 조정의 명으로 감찰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감찰은 정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노인의 증언대로 송림 너머 땅을 파니 하얀 뼈와 함께 연화의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하늘도 이 억울함을 알았던 게지. 관찰관은 곧바로 보고를 올렸고 장치백은 죗값을 받기 위해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팔아 도망쳐 있었으나 결국 산속 초가집에서 은신하다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다 조작이야. 장치백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증거가 분명하고 묻힌 시신과 낙과 문서까지 드러나자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관직 박탈과 함께 비양형을 선고받고 유배지에서 병으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정사연은 연화의 뼈를 수습하여 그녀의 정혼자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고 오랫동안 풍문만 무성하던 연화의 억울함은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봄, 그녀의 무덤 앞엔 망향초가 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진달래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났지요. 이제 그녀의 혼이 편히 떠난 것이겠지. 정사연은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정절을 지킨 여인 연화. 하늘은 그 진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청년포는 더 이상 음산한 기운도 묘한 향도 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하늘은 끝내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운명도 이겨낸 두 형제. 조선 중엽 강원도 깊은 산골 연화골이라 불리는 마을에는 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 윤계는 20살로 손이 크고 마음이 깊은 총각이었고 동생 윤서는 17살이었지만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윤계는 어릴 적부터 윤서를 등에 업고 서당에 데려다주고 들로 마실로 함께 다녔습니다. 날이 추우면 따뜻한 집신을 만들어 신겨주었고 비가 오면 등에 덮을 장삼을 함께 걸쳤습니다. 그런 형 덕에 윤서는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었지요. 윤서는 머리가 매우 영특했습니다. 훈장님이 한번 읽어준 책을 집에 돌아와 전부 암송해내고 뜻을 스스로 풀이해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형, 책 속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흔들고 눈물을 나게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너 같은 누군가의 형제였겠지. 네가 꼭 그 사람들처럼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되면 좋겠구나. 형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겨울이면 염소를 돌보며 번 돈을 모아 동생의 책을 사주고 훈장님께 사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런 형제를 따뜻하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절름거리는 애한테 책이 무슨 소용이람. 형이 고생해서 뭐하노. 그 애는 나가 일도 못할 텐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계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어요.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전국 지혜 겨루기 시험을 연다는 방이 각 고을마다 붙었습니다. 임금께서 백성의 소문제주를 찾고자 하시니 세 문제를 마치는 자에게 관직을 내리시고 그 가족도 우대하신다. 온 나라가 들썩였고 연화골에서도 누가 나갈지를 두고 마을이 시끄러웠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나도 그 시험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 마음이 정해졌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윤계는 더욱 일찍 일어나 산에 다녀왔고 밤마다 등잔불을 밝히며 윤서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하루 전 마을에서 윤서를 늘 못마땅해 하던 청년 하나가 몰래 윤서의 지팡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지팡이 하나 못 챙기면 시험도 못 가겠지. 하고 숨죽여 웃으며 도망쳤지요. 윤서는 새벽에 일어나 지팡이를 찾으려다 마당에서 반토막 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형, 내 지팡이가... 그 말에 윤계는 아무 말 없이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계는 밤새 산속을 뒤져 단단한 노간주 나무를 찾아냈고 장작을 패던 도끼로 손수 지팡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을 무렵 윤계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새 지팡이를 들고 윤서 앞에 섰습니다. 무거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발이 되어줄 거야. 윤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형, 이 지팡이는 다리가 아니라 형의 마음이에요. 장터에서 열린 지혜시험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며 술렁거렸지요. 술제자는 조정에서 파견된 학사였고 고을 수령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서가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나가자 사람들은 웅성였어요. 아이고, 저 아이는 절름발이 아니야. 저런 아이가 감히 시험에? 돌아가거라, 흉하다. 그때 윤계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발은 불편하나 마음은 누구보다 곱고 지혜는 누구보다 깊지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모두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닿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는 잘려도 살아나고 나눠도 줄지 않으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제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으며 아무 무게도 없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답을 적었고 끝내 답을 적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 중 세 문제를 모두 맞춘 정답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서였지요. 윤서가 적어낸 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닿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바람입니다. 마음도 믿음도 모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잘려도 살아나고 나눠도 줄지 않으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기억입니다. 어머니의 손길, 형의 숨결, 이 지팡이의 흔적도 제 안의 기억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으며 아무 무게도 없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며 날카로운 칼입니다. 정답자가 발표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자 모두 숨을 죽인 채
윤서가 적어낸 대답을 들었고 고을 수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관직을 받음이 마땅하오. 그날로 윤서는 서기관 보조관으로 발탁되었고 다리가 불편한 동생이 이토록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알려지며 형 윤계의 성실함까지 알려져 마필서의 관리로 형도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에서 하사한 쌀과 비단, 책과 관복이 집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윤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 새끼들아 고맙다. 그리고 윤서는 지팡이를 집안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윤서는 그 후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형 윤계는 말 없는 성실함으로 벼슬길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윤서가 새로 들어온 제자에게 말했어요. 이 지팡이는 나무 한 조각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깎아낸 세상의 가장 깊은 힘이란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은 그 산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간 애들이 있었지. 라고 말입니다. 바위가 된 아들.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 노르울에는 흙담으로 둘러싸인 작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살림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몇 점의 그릇과 덧문이 덜렁거리는 다 쓰러져가는 장롱이 전부였어요. 그 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심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도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13살 무렵부터 마을 서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늘 검은 먹물이 묻어있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평범한 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쌀이 떨어졌다. 저 산기슭에 있는 묵은 나무를 좀 해오너라. 예,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엔 뜨끈한 죽을 쏘아드릴게요. 아침엔 서당에 다녀오고 낮에는 장작을 패며 저녁에는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글을 외우는 삶. 도연은 배를 골아도 책을 놓지 않았고 어머니가 병들어 누우면 밤새 곁에서 이마를 짚으며 기도하듯 시를 읊조리곤 했습니다. 서당 훈장 남정 선생은 그런 도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허허, 이 아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이 있어. 가난이 이 아이의 재주를 묻어두긴 아깝구먼. 그리고 어느 날 훈장이 조심스레 심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지요. 부인, 도연이를 과거에 보내봅시다. 내가 아는 선비댁에 맡기면 머물며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오. 선생님, 도연이는 아직 어립니다. 저희는 그런 큰일을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부인, 나으리께서 글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글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소이다.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하다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아, 훈장 어른께서 너를 과거 보러 보내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먼 데까지 가는 건 무섭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얘야, 나는 괜찮다. 내가 벼슬을 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는 날, 그날이 내 소원이란다. 그날 밤 도연은 멍하니 등불을 바라보다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어머니 손에 비단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연은 집신을 신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당의 선비들 몇이 송별주를 따라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웬일인지 모두 조용히 허리를 굽혔지요. 도연이 잠효자였지. 부디 잘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도연은 훈장이 소개해준 서울의 선비댁에 머물며 새벽부터 밤까지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푸른 새벽마다 붓을 들고 눈 내리는 밤에도 창호 밑에서 책을 읽었지요.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들에서 나무를 캐고 계시겠지. 내가 꼭 장원급제에서 안겨드려야 해. 하지만 그에게 처음 도전한 과거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낙방하였고 둘째 해에도 고배를 마셨지요. 주변의 친구들은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으나 도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셋째 해 그는 마침내 초시를 통과하였고 전시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전 앞에서 글을 읽을 때 도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성균관 유생 도연이옵니다. 경서와 시경을 익히고 전하를 밝힐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눈여겨보며 물었습니다. 경의 어미는 어떠한가?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사람들은 도연을 젊은 장원이라 칭송하며 조정은 그의 앞날을 열어주었습니다. 벼슬이 내려지고 서울 도성의 한복판에 새 집을 하사받았으며 어진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어요. 도연대감 이제 곧 관찰사 자리도 바라볼 수 있다더군. 효자로 소문났다고 하더니 이젠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비단옷과 쌀을 보냈습니다. 편지도 자주 드렸지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어머니 생각에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져 갔지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관복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도연은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한편 도연이 떠난 뒤 노르울의 겨울은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심시부인은 아들이 보내온다는 편지를 기다리며 매일 집 앞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다대. 효자라더니 잘 나가니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심시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인 꼭 돌아올 것이요. 반드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쓰러졌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죽을 끓이고 장을 봐주었지만 결국 그녀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도연이 써준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촐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가에 작은 바위를 놓았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놓인 것은 작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대감, 이번 사신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북방 변경을 순시하신 후엔 좌찬성 자리에 오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 그동안 참 길었지. 도연은 휘황찬란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하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도연대감, 노르울에서 온 사발통문입니다. 노르울? 예, 대감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가 아닌 또박또박 눌러 쓴 누군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대감의 모친 심시부인이 향년 57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무덤은 고향 뒷산 길색 바위 아래 모셨으며 생전에 대감을 기다리며 남긴 유서 한 장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무릎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째서 내가? 그는 그날 밤 기생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요? 며칠 뒤 도연은 노르울로 향했습니다. 관복도 벗고 말을 몰아 비 내리는 고개를 넘었지요. 마을에 닿았을 때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근거렸어요. 이제야 왔네. 불효자는 꼭 늦게 울지. 도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비석 옆에는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바위 아래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도연아, 이 어미는 괜찮단다. 너는 이제 먼 데서 높은 사람이 되었겠지. 나는 그저 네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너의 소식이 늦어도 나는 안다. 네가 바쁘다는 것을. 이 어미는 오늘도 바위 아래 앉아 너를 기다리다. 이젠 잠시 쉬려 한단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면 이 바위를 두드려 보렴. 어미의 숨결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땅이 울릴 듯한 통곡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그는 그날 이후 도성을 등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덤가에 앉아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무덤가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몇 해가 지나자 무덤 옆에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도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무덤 옆에 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어른들, 도연대감이 바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무덤 옆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청년의 형상을 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던 옷자락의 무늬까지 새겨진 그 바위는 마치 지금도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바위가 된 그 다음 날 마을엔 이상하게도 바람이 잠잠해지고 산새들이 무덤가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심시부인의 무덤 위에는 하얀 들꽃이 스스로 피어났고 바위 옆 고요한 나무는 마치 아들의 손처럼 가지를 들이웠습니다. 노르울의 훈장 남정 선생은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안다. 네 마음을. 허나 마음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죄가 되는 법이니라. 너는 결국 그 죄를 껴안고 바위가 되었구나. 선생은 조용히 묵향을 들고 작은 비석에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무릎 꿇은 바위는 이름도 벼슬도 벗은 도연이요. 어미의 숨결을 품은 바위라.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릎을 꿇고 묵례를 하며 속삭였어요. 불효하지 말자. 살아계실 때 꼭 사랑한다고 전하자. 도연이 바위가 된 후 그 전설은 멀리 퍼졌습니다.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효자인 아들이 있었지. 그는 벼슬길에서 어머니를 잊었고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단다. 그는 무덤 곁에서 울다 그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었어. 노르울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른들은 대답했지요. 눈물이 돌보다 무거우면 그럴 수도 있단다. 그 후로도 바위는 계절마다 이슬을 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바위 밑은 언제나 젖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연대감은 아직도 울고 계시네. 그 눈물이 바위 틈을 다 흘러내리는 거야. 훗날 조정에서는 그 전설을 듣고 무릎을 꿇은 바위를 도연석이라 하여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몽 반하에서 도연의 넋을 기리기 위해 효행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효행제에서 시를 읊는 아이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조용히 읊조렸어요. 부모를 섬김은 살아계실 때 꽃이 피고 돌아가신 뒤엔 바람이 분다. 그렇게 도연은 자신의 죄를 바위로 짊어지고 어머니 곁에서 천년을 살게 되었답니다.